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서 중도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MB 아바타를 넘어서서 극우 정치인입니다. 저는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인가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로를 누군가의 아바타다 이렇게 공격하는 목소리 들으셨죠?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도 MB 아바타 논란이 있었죠. 선거 때마다 이렇게 상대 후보에게 다른 사람 이미지를 더 씌우는 아바타 전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권자들에게 또 다른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제대로 알고 투표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뉴스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와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프닝에서 아바타 하는 소리가 두 번이나 들렸어요. 빙하가 준비하셨죠. 이 뉴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서울시장 재보선 뉴스의 비밀, 과거와 현재의 충돌, 그러면 미래는 어디에?인데요.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되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 들어가면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바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황태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황태자 아바타. 예.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아, 그래요? 황태자 아바타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에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아요? 황태자는 온라인 게임에 황태자가 등장하면 이제 황태자가 나올 텐데, 네. 아바타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80년대에 울티마 4라는 롤플레잉 게임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렇게 오래된 겁니까? 85년도에 나왔는데 그게 예. 거기서 이제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 브리타니아 대륙의 이제 8개 도시에서 미덕을 쟁취해 가지고 아바타가 되는 게 목적인 게임이거든요. 예. 네, 그때부터 그랬는데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건 영화 아바타죠. 네. 예. 네. 저는 그 소개팅 모 프로그램에서 예. 아바타 소개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어떤 연예인이 소개팅을 하러 나가면 뒤에 다른 데서 다른 연예인이 조종을 해요. 예. 야, 노래 불러! 이런 식으로. 아. 예, 그러면서 아바타가 더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게임 용어로 나왔는데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안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종교 용어죠. 원래는 종교 원래는 용어인데. 종교. 예. 예. 이 신의 화신 이런 건데, 예. 그게 이제 대중화된 것이 1차적으로는 게임, 2차적으로는 SF 영화, 예. 이렇게 아마 많이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좋은 뜻으로 쓰려면 한 가지 경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국민의 아바타입니다. 아. 이러면 그나마 좀 좋은 의미가 아닐까. 예. 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분의 아바타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좀 비참해지죠. 아, 네. 그래요? 존경하는 사람의 그런 말은 뜻에 안 맞게. 쓰나 보네요. 약간 그렇죠. 약간 부하 같지 않습니까? 부하. 네, 네. 아바타는 알겠습니다. 부합니다. 또 나오십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예. 자, 거기에다가 황태자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황태자라는 것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이런 말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쭉 출연해서 예. 이 주장을 했는데,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MB가 BBK의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던 모습과 예. 이번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에 대한 해명하는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다. 실질적으로 오세훈 후보는 MB 황태자로 불리던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곡동 이 땅 문제에 대해서 해명 과정에서 좀 꼬이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예. 그걸 이제 계속 부각을 하면서 예. 거짓말 해명을 한 것이다. 예. 거짓말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이게 결국 어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중도층에 원래 갖고 있었던 비호감 요인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핵심이 이제 전 정권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LH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게 상쇄되는 국면이어서 예. 다시 비호감 요인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비호감 어떤 정서를 부각시키겠다. 자, 황태자란 말은 그렇게 나온 거 알겠습니다. 그럼 아바타라는 말은 왜 나왔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오늘 박영선 후보를 문재인 아바타 아닌가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건 시작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문제 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세훈 후보가 지난해 이제 보수단체 집회에 나가서 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 등이 이제 그 주최한 그 극우 집회다 뭐 이런 건데. 태극기 집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도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MB를 넘어선 극우 정치인이다. 어허. 즉 이것도 사실상 과거의 태극기 부대 이렇게 전 정권의 어떤 연관된 이런 키워드를 또 오세훈 후보와 연관시키려는 이런 이제 어떤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갈라치기, 반통합, 분열의 정치가 이 정부 가장 큰 실책인데 그게 독재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이건 뭐 말들 점점 심해집니다. 그렇죠. 아주. 그런 독재자의 면모를 박영선 후보가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예. 지금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나도 안 하지 않느냐. 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실패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 모두 이 오세훈에게 동참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전광훈 목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 자기 SNS에 또 하나의 사진을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박영선 후보가 전광훈 목사 등 앞에서 좀 그쪽에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전광훈 목사가 박영선 의원을 야당 대표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칭찬했던 영상 캡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민주당이 야당 올렸더라고요. 시절에 있었던 영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입장은 이제 그럼 그쪽은 전광훈이랑 연관 없냐 이렇게 또 받아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쓸 때 제 생각에는 좀 더 이제 올바른 말로 썼으면 좋았을 것이 우리 또 새쌍둥이들 아닙니까? 화산이, 비만, 설날 특집 때 암석이. 나왔었죠. 설날에 네. 그 프로 상 받아요. 우리 암석이가 상도 받아요? 예. 아유, 나 암석이가 약간 좀 뭐한 게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집회에서 발언한 게 극우라면 박영선 후보도 극우 아니냐? 같이 극우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극우를 하자는 말은 이제 도움이 될 일은 아니죠. 아이고 좀 어지럽고 말들이 험해진다. 역시 선거의 계절이 오긴 왔나 봅니다. 자,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들 다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선거 분위기 달고다 보니까 뭐 거의 대선 같아 보여요. 그렇죠. 마치 이제 이명박 대 문재인 이런 선거 아니냐 이런 기분도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측이 과거를 계속 상기시키니까 오세훈 후보는 현재의 문제, 즉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걸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그래서 이제 과거와 현재의 대결처럼 좀 비춰지는 측면이 있죠.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연관돼서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박영선 후보는 오늘 MBC 라디오 출연해서도 내곡동 문제는 LH 사태의 원조격이다, 일종의 부동산 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정권 심판론 확산의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또 LH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문제도 이제 과거의 문제 이렇게 좀 치환을 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측이 계속해서 현재의 문제를 강조하는 맥락 중에 또 하나가 박원순 전 시장에 관한 평가인데,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글을 이제 계속 올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추행 당으로서의 면모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여당이.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 2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 프레임에 맞선 현재 프레임 이렇게 볼 수 있는 전략인 거죠. 이 대목이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최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자꾸 글을 올리고 있어요. 전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어떤 일종의 추모 내지는 뭐 조금 높은 평가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아니 이게 선거 때 왜 나오는 걸까? 정말 궁금해요. 그렇죠. 많은 의문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냐,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다,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오늘도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속도와 효율이 강조가 됐다면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는 안전과 복지가 두드러졌는데, 이거는 이제 시민들의 요구에 순명한 것이다. 이 순명이라는 것은 명령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는 거냐? 첫째로 일단 박원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앞서의 현재의 문제, 즉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는 오세훈 후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집도끼를 최대한 결집시키는 전략도 이제 관철시키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1차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둘째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본인도 사실은 박원순 전 시장한테 정치적인 빚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서울시 이제 정무부시장 이런 걸 하면서 정치적인 재기를 이제 노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 선거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제 좀 행보를 해야 재보선 이후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그 득실 아닙니까? 개인의 득실도 있고 또 이게 어쨌든 조직을 위하는 길이야, 이런 생각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거죠. 뭐가 진심인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 점인데 먼저 준비된 음성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 뭐 개인적인 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저는 앞으로 그런 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 여성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어떤 상처를 건드리는 발언, 이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들으셨죠? 오늘 아침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영선 후보의 목소리였는데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임 전 비서실장 글 도움 안 된다. 그렇죠. 자제 좀 해라. 후보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올린 시점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지금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이웨이입니다. 네, 계속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합 배드캅일 수도 있어요. 박영선 후보는 내 의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평가의 문제를 이렇게 돌파하려는 국합 배드캅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개도 구럭도 다 잃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겠느냐 상식적으로 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절대 국합 배드캅이 안 되는 것이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많겠죠. 저는 꽤 있다고 보는데 뭐 비율을 떠나서요. 그 사람이 임 전 실장을 심판하고 싶어요. 선거에서. 그러면 누굴 찍겠습니까? 박영선 후보는 빼고 찍겠죠. 박영선 후보랑 임 전 실장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같은 당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배드캅 국합 전략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이게 잘 보면 릴레이 계주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누가 했습니까? 우상호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이런 입장을 취했었고요. 그다음에 우상호 후보 낙선하고 나니까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전 의원이 이 입장으로 또 나왔고요. 그 단일화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실 현역 의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우리가 죄송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사실 명목상으로 제야 인사인 임종석 전 실장이 3번 주자로 나왔다. 그래 좀 구현을 하자면 이게 국합 배드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경우의 수는 지지층이 집토끼가 허물어졌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토끼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 집토끼를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국합 배드캅 전략일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효과보다는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그거를 당사자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인물들 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뭐 전현직 대통령 또 뭐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 회고형 그 정서가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미래는 어디로 간 겁니까? 이게 야당 입장인 오세훈 후보는 미래 얘기를 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정권을 교체할 것이다. 미래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만드는 선거이다. 야당이니까 쉽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 된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그냥 주장하는 걸로는 안 되고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과거 정권을 연상케 하는 사람들이 이 정권 교체의 주요 이제 인물이라거나 이렇게 비호감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시 되살리는 방식이 돼서는 이 믿음을 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과거 정권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우리는 함께한다 이런 게 인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역할인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2017년 대선 토론 때 안 대표가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어필을 어느 정도 했었어요.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다른 것 때문에 묻혀가지고. 근데 그때 안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계신 대선 주자분들 중에서 저와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 과거에 정권에 몸담았던 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 정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계속 야당만 해왔었던 안 대표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그 연설 때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이 아니라 직접 육성으로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벌써 그 시간이 꽤 흘렀네요. 자, 안철수 이제 뭐 후보가 아니죠. 이제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나왔어요. 오, 이거 참 뜻밖이네요. 오늘 그 목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포옹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오세훈 후보로부터 이제 그 요청을 받고 그래서 그 캠프에서 필요로 하는 일은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오늘 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분위기 아주 후끈 달아올랐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과연 적극적으로 이 선거를 도와주겠느냐. 일단 이제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의 정리를 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네. 그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뭐 이런 게 좀 궁금증이고 그게 과연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지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예.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깜짝 등장을 해서 이 의구심을 좀 해소를 시켜준 거죠. 네. 심지어 이제 붉은색 넥타이까지 이제 메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붉은색 넥타이 지금까지 잘 안 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의원들하고 덕담도 나누고 앞서 들으셨듯이 오세훈 후보하고 포옹하고 상당히 화기애애했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 예. 이번에 저를 지지해주고 도와주신 분들은 정권 교체의 소중한 자산이고 범야권 대통합의 강력한 추진 동력이다. 예.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어떤 전망, 이 정권 교체의 희망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고 예. 마찬가지로 금태섭 전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런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뭔가 뭐 선거를 초월해 야권 통합이 다 된 것 같은 이런 어떤 느낌까지. 물론 장애물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안철수 그 대표하고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예? 조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안철수 대표 발언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리 비웠다면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호남행을 택했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도 공략을 위해서 호남에 갔지만 예. 이 자리를 비운 틈에 껄끄러운 관계인 안철수 대표가 예. 의원총회를 방문해서 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거 아니냐 그거 이렇게 절묘하네.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는 또 자율주행차 관련한 행사에 갔었어요. 예. 정치권의 자율주행차가 아니냐. 그런 걸 어필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제가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본인이 자율주행차다 김종인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예. 누가 안 몰아도 나는 내가 알아서 움직인다고 봐요. 예, 그러면 이거죠. 그분은 누구의 아바타가 아니군요. 예, 트랜스포머네요, 그렇죠. 트랜스포머. 예, 아이고 참 복잡하네요. 자, 박영선 후보 이러면은 뭔가 미래 전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뭔가 좀 말씀드린 보여주셔야 거는,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말씀드린 건 오세훈 후보 측의 미래 의제에 대한 전략이고, 네. 그럼 박영선 후보의 미래 의제는 뭐냐라고 뭐냐? 했을 때 원래는 21분 컴팩트 도시 수직 정원 KS 서울 디지털 앞에 특수주사기 네. 이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미래적인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의제로 크게 나누면 개발, 부동산, 코로나19 대응 이 문제에서 이제 미래적인 해법들을 사실은 내놓은 거였는데, 네. 근데 개발하고 부동산은 지금 LH 사태 때문에 타격을 입어가지고 이 어떤 담론이 효력을 잃었고, 네. 그리고 코로나19도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논란이 막 불거진다든지, 그리고 거리두기 장기화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지금 한다든지 그렇게 여론이 이렇게 좋지만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보다 뭔가 이 정권 차원에 예. 이 개혁을 많이 추진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부작용도 있고 효력이 없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이며 이것을 서울 시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 것이냐. 뭔가 문재인 2.0의 리더십의 예고편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었으면은 이제 좀 효력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시간도 별로 없고 이걸 새로 준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그러면 미래적인 것은 무엇이 남았느냐? 결국 차기 대권 주자가 이 선거에 어떻게 얼만큼 기여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선거를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사실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에 대해서 예. 이런 공약을 해줘서 감사하다라면서 박영선 후보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일정을 또 이제 밟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 그걸 또 지켜봐야겠죠. 예, 이게 뭐 여권의 이제 거물급 정치인들에게도 동원령이 내려진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비지층에서도 일정한 지지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런닝메이트가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박영선 후보가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점점 선거는 가까워지고 정치권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두 번째 뉴스입니다. 화산이 준비하셨죠?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소식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저희도 몇 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다뤘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합병 전제 조건으로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 어떤 분들이냐?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일하고 있는 직접 수탁을 받아서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그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한 2,362명 정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자회사 협력업체 직원들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자회사가 도급업체에 또 맡긴 것까지 합치면은 3,000여 명이 될 거다. 오,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근데 문제는 대한항공 쪽에 중복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이분들이 고용 유지가 안 될 수 있다, 정리해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의 비밀은 클래스가 다르다. 이거 참 뭐 좀 어떤 클래스인지 무거운 궁금하네요. 소식인데 비행기에도 퍼스트 클래스부터 이코노미 클래스까지 있지 않습니까? 다 타보셨어요? 그걸 다 타봤냐고요? 한 가지만 집중해서 타봤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비행기 많이 타보지도 못했지만 비행기 자체를 몇 번 타본 일이 없습니다. 비행기 자체를 제가 타본 일이 별로 없는데 뭐 제주도 갈 때 한 2번 그리고 일본 갈 때 뭐 한두 번 이렇게 탔는데 일본에도 가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제 평생 주로 가까운 거리만 가셨어요? 그 한 뭐 네 번 정도밖에 없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는 세상이 와버려서 여러모로 슬픈 그런 뉴스네요.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타실 수 있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이죠. 늙어 죽기 전에 그래도 한 번은 빙하님은 늙어 죽기 전에는 한 번은 더 타지 않았을까요? 어딜 가십니까? 방송들 하셔야지. 시사평론가들이란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시사평론가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왜 클래스가 다른 거냐?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아나 항공 협력업체 노동자들 어떤 분야에서 대한항공하고 업무가 겹치나요? 네, 이게 보면은 제가 업무들만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탑승 티켓 확인 업무, 기자재 부품 수리 있고, 그다음에 항공기 청소. 여기는 이제 자회사 에어포트의 도급인 아시아나 KO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하고 또 탑승 수속 조업을 하는 아시아나 AH라든지 또 케이터링 업무를 하는 쪽이라든지 여러 곳이 이제 협력사 업무가 있는데 대한항공 쪽에 협력사 업무하고 중복이 됩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 업무 내용을 불러드렸지만 이게 어떤 때는 필요하고 어떤 때는 필요하지 않아서 협력업체라든지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업무인 건지 근데 들어보신 분들은 이거 평소에 그냥 계속해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탑승 티켓 확인부터 시작해서 청소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다 협력업체로 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양사에 합병을 하다 보니까 상대 업체 쪽에 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불가피하게 해고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업 시간에서 한번 이 양사의 합병 문제를 다뤘는데 그때 우리 방송에서 굉장히 걱정했던 겁니다. 네네. 이 구조조정이 겹치는 업무가 많은데 이거 대량 해고 없겠냐. 그때 그 최입의 의원 한창민 교수 나와가지고 굉장히 걱정했던 건데 이게 현실이 돼 버렸어요. 그럼 협력업체 직원이 결국은 구조조정은 없다 여기서도 포함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려의 내용은 통합이 되면은 스케줄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양사에서 통합하면서 인력을 최소화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고가 진행될 거다. 협력업체라도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반론도 있긴 합니다. 비행기 한 대당 필수 인력이 있기 때문에 비행 빈도도 늘어나고 통합을 함으로써 그래서 협력업체 인원 다 갑자기 줄일 수가 없다.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잘 들어보면 비행 빈도가 늘면이라고 했어요. 기우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도. 그렇다면 비행 빈도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이 아니냐.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아니 그것처럼 불확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양쪽에서 각자 비행 빈도가 10 더하기 10이었다면 그게 20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정리해고가 그만큼 될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문제는 해당 직원들이 이 논의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노조에서 반발을 하거나 이렇다 할지라도 이 협력업체는 거기서 또 제외되고 있는 그런 곳인 거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합병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만 여기서는 추가 고용 효과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합니다. 근데 기존의 고용이 유지될지 이거는 여기서의 논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이거를 감당을 할 거냐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은 자금을 투입한 산업은행 그리고 국회 이쪽에서 여기에 이제 관여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은 기장석으로 가든지 관제탑으로 가든지 이 합병에 그것을 합병을 관여해야 된다. 관여해야 된다. 근데 이게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은행이라든가 예. 아니면 공정거래위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그래도 열리는데 예. 이렇게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된 어떤 경기에 대응하느라 예.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그냥 계약 해지나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일거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은 나몰라라 하는 어떤 현실이라는 게 예. 항공업계의 문제만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경우는 사실 뭐 이런 이제 무슨 뭐 이런 개입할 수 있는 경로가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어떤 지금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로 사실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으로 접근하기는 지금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산업은행 책임론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는 거죠. 예, 어떤 고용의 위기감이 팍팍 느껴지는데요. 자,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아시아나 항공 협력업체가 있어요. 네. 근데 대한항공에서 하는 기능하고 비슷해요. 네, 네. 그러면 대한항공 고용원도 있고 아시아나 고용원도 있는데 구조조정이 되는 대상이 아시아나 쪽이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중복이대로 여기서 아시아나 쪽이 피해. 그렇죠. 가불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한항공 쪽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쪽 예. 협력업체 직원의 해고 위기 예. 이것도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예. 되든 간에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협력업체 가운데서 그 아시아나 KO 이거 귀에 익은 이름이에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이 지난해 5월에 무급휴직의 그 회사 방침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채로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 노동자들이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거쳐서 사실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측에서 여기서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예. 이후에 올해 들어서서 전혀 교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투쟁을 하고 있고 또 박영선 후보 사무실에 예. 다른 뭐 이스타항공이라든지 LG타워 트윈타워라든지 이쪽 해고 노동자들이랑 같이 농성을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자, 그 조원태 회장 연봉이 지난해보다 올랐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혼자 연봉 오르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뜻이었군요. 네, 대한항공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만 보면은 전년도보다 40% 정도가 감소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1인당 평균 직원 급여액도 예. 15.6%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는 30억 9,800만 원을 수령했어요. 예. 전년 대비 40%가 상승을 왜 한 이렇게 많이 것이고 올라요? 1인당 평균 급여의 45.5배다. 예.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대한항공의 퍼스트 클래스하고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 비율이 1대 25라고 예. 하거든요. 예, 그 이상의 값어치를 쳐준 것이 아니냐. 평균 직원 급여와 조원태 회장의 월급을 급여 차이가. 올리려면 해고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뭔가 조금 불합리함이 느껴집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뱅아 김민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